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한파가 몰아닥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은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반입이 안 되면서 건설 현장 셧다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유소 휘발유 수급 상황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품절 주유소가 속출해서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 33개 주유소에서 휘발유 또는 경유가 동났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는 품절 주유소가 등장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대로 파업이 계속된다면 안심할 수는 없겠죠.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본회의 개의를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얼어붙고 있는데 국회는 다투기만 하고 대체 민생은 언제 챙기려는 걸까요? 12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 호명면의 인구가 늘면서 읍승격이 추진되고 있죠. 잠시 후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 추진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자, 여야 지난주에 어렵게 국정조사 합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직후에 이상민 장관 파면을 주장하면서 해임 건의안 발의까지 한 상황인데요.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자, 이런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후지죠. 후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동구 원내대표랑 합의를 이끌어냈을 때만 해도 이거 굉장히 잘된 합의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오랜만에 정치가 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좀 뭐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되면서 이렇게 예산안 처리까지도 이번에는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 사퇴하거나 뭐 인사권자가 좀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게 좋다고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까지 들고 나오는 거는 축구로 비유하자면은 이렇게 우리 둘이 잘해봅시다 하고 이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면서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상대방 허벅지를 걷어차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뭐 민주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뭐 국정조사 카드는 받아놓고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래도 뭐 해임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명분은 뭐 민주당 쪽도 얘기는 알겠는데 과연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보면 지금 당내 온건파들은 목소리를 못 내고 우리 보이콧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런 강경파의 목소리만 남게 되는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또 후진 모습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뭐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렇죠.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이 차라리 더 일찍 내던가 아니면 좀 더 그렇죠. 나중에 내던가 지금 타이밍의 네.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 소추도 불사하겠다. 지난번에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은 그냥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그렇게 끝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법률가로서 이상민 장관 탄핵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는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안 된다. 네, 예. 제가 민주당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랑도 얘기해보면 사석에서는 이게 탄핵까지 갈 건 아니라는 걸 아시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예. 그런데 이제 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해임 건의안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위의 공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탄핵을 해서 이제 국회 의결까지 거치게 되면 헌재 심판 때까지 못 버틸 거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이상민 장관이 그래도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 뭔가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시던데,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국회 통과가 되면 그 네. 즉시 이상민 장관 직무는 정지되는 거죠.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나와서 정지가 뭐 됩니다. 최소한 또 몇 달 끄는 거고.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 인사권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가지만 또 반대로 이상민 장관 스타일 제가 봤을 때 버틸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이상민 장관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까지 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 우리 정치 전체를 봤을 때도요. 이게 물론 이상민 장관 좀 마음에 안 들고 비호감인 거 민주당 입장에서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적인 어떤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치적 공세 목적으로 탄핵 카드를 쓴다라는 거는 좀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는 또 뭐만 나오면 또 탄핵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가 자꾸 쓰는 말도 험해지고 뭐 하는 행동들도 자꾸 인플레가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조금 저희가 좀 차분하게 가면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호흡을 한 번 더 하자 이런 목소리 좀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하는 건 무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네, 들어보면.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역풍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역풍이 보고요. 더, 예. 다만 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도 저는 이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한번 좀 그래도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해봤자 우리 안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너무 선을 긋지 말고 예. 그래도 야당이 이렇게까지 해임 건의하면 뭐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가 돼야지 저희가 너무 이상민 장관 지킨다 이렇게 가면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불만이나 또 불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대통령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저희 진영도 조금 그래도 너무 이상민 지키기에 몰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화한 보내고 막 이러던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 자, 그나저나 여당이 이제 무작정 국정조사 보이콧하기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정조사 보이콧하면 우리가 민주당에 끌려가는 거다, 패에 말리는 거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당이 국정조사에 어떻게 참여는 할까요? 뭐 당내 지금 찬반 어느 정도 비율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1차적인 변곡점이 예산안 통과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며칠 정도,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서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겁니다. 예. 온건파들이 목소리 내기 어려운 분위기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라든지 통과라든지 이런 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네. 그래도 또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조사 안 하겠다라고 하기가 또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상민 장관 문제를 약간 차치하고라도 그래도 참여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되고요. 현재 뭐 의원들의 정확한 분위기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합의를 했는데 국정조사를 마냥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이제 유가족들이 한 분, 두 분씩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시던데, 자, 이런 국회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들 이제는 좀 슬픔을 넘어서 좀 분노 단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네. 우리 국회가 좀 유가족들 또 국민들의 상처를 좀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유가족이라면은요. 예. 만나고 싶은 정치인이 없을 것 같아요. 하하하.
그러니까 여당도 그냥 막 정부 감싸기만 하는 것 같고 유가족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마치 뭐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원천 봉쇄하려고 하고 야당 같은 경우도 또 이거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실제 좀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가족이라도 참 어디에다가 이거 얘기해야 될지 갑갑한 심정이실 것 같고 다만 현재 이제 또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 단계시로 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여야가 뭐 각자 정치적인 욕심을 100%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내려놓고 정말로 유가족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일단 좀 제대로 듣기부터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이상해요. 보면은 그 정치 한가운데 들어가면 글쎄요, 이분들이 알면서도 그러는 거겠죠. 이제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왜 그 중심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척하는 건지. 저도 그때 대선 경험해 보니까요. 예.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버리면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소신도 있을 거고요. 뭐 당의 입장도 있을 거고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있을 거고 강성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지역구는 어떻게 생각할지도 이제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대여섯 가지 관점을 동시에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에서 좀 단순한 결정들을 오히려 때로는 할 필요도 있다. 좀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이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소신 있는 정치. 그게 정답인데 공천이 달렸잖아요. 정치인들은. 다 공천 때문에 할 얘기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공천 시스템 좀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텃밭이고 그리고 꼭 영호남이 아니더라도 각자 유리한 지역구가 사실 꽤나 선명하게 갈려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는 것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에 드는 게 더 빠르지 않나. 그리고 뭐 플러스로 지역구 눈치를 본다 하더라도 지역 구민 전체의 어떤 생각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지역구를 주도하는 좋게 말해 오피니언 리더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약간 지역구의 이제 뭐 호족 같은 분들 토호 세력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위주의 이제 좀 눈치를 보고 조직을 챙기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면들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결국 이거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사실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이상한 사람들 좀 쳐내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 삶이 워낙 바쁘니까요. 정치를 다 100% 챙기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런 정치 지형 하루빨리 좀 바꿔야 될 텐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그 앞장서고 계신 것 같고 좀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물연대 소식 좀 알아볼 텐데 지금 8일째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초강경 입장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뭐 업무 개시 명령 이번에 내렸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거둬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는데 자 우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에서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가가 보시기에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파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도 이거는 파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게 뭐 전속 근로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집단적인 운송 거부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저도 뭐 딱 처벌할 만한 불법 행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운송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저는 뭐 항상 우리 사회가 이제 파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냉혹하니까 파업을 하면은 뭐 거기서 나오는 불편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그런 면에서도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에도 이제 파업을 했다가 좀 논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걷어들였는데 이게 지금 6월이라는 게 작년 6월도 아니고 재작년 6월도 아니고 올해 6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화물연대에 계시는 분들도 좀 불만스러우신 게 있으시겠지만은 좀 차라리 그럼 뭐 부분 파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좀 이끌어내고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6월에 이어서 지금 몇 달 안 돼가지고 또 총파업하겠다 이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지, 뭐 이런저런 뭐 문제도 많은 상황에서 깝깝한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화물연대 예. 입장에서는 그 일몰이 올해 말에 일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전운임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뭐 컨테이너라든지 레미콘 믹서 트럭에 대해서는 3년 연장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논의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극한으로까지 이렇게 와야만 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그 안전운임제라는 게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도 그 영속화에 대한 결론을 못 낼 정도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만 5개월 만에 뚝딱 답을 가져와라. 이거는 조금 가혹한 요구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국민의힘을 못 맡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예, 아닙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자, 결론으로 지금 어떻게 합의하는 게 정도일까? 어떤 게 묘수일까? 현재 양측이 요구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국은 물론 연장하는 쪽으로 타협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연장을 하면서 좀 구체적인 방법론을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전운임제가 정말로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오히려 운임이 높아지다 보니까 높은 운임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고가 더 난다라는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화물연대랑 정부 사이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형태의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몇 년도 안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같은 팩트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서로 바라보고 있는 팩트가 다른데 어떻게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챙기는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그런 묘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 화요일이었죠. 국민의힘 또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신진 정치인으로 이루어진 정치개혁 2050이 광주에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자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소식인데 네. 우리 천 변호사님도 참여하고 계셔서 들었습니다. 이 정치개혁 2050이란 이게 뭡니까? 어떤 의미예요? 예, 이게 뭐 제가 참여하고 있는 걸 넘어서 주축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정치개혁 2050이라고 해서 저랑 이제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뭐 조정기 의원, 또 저희 당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당적으로 좀 한번 모여보자 해서 왜냐하면은 이번 국회가요 좀 서글프게도 각 당의 소장파 의원 모임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뭐 없잖아요. 잘 생각나면 옛날에는 보면 그래도 무슨 뭐 민본 21인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소장파 의원 모임이. 예. 근데 뭐 남원정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요새는 맞아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맨날 싸우는 거 말고 좀 대안을 얘기하는 모임을 해보자. 그래서 뭐 정치개혁 2050이면은 20대부터 40대만 할 수 있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2050년을 좀 준비해보자라는 모임이고. 이거 너무 멀리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래도 미래를 준비해야죠. 30년인데? 뭐 저도 아들내미가 지금 7살인데, 예. 그래서, 예.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왜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일까. 우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 얘기하다가, 아니, 이게 지금, 지역주의랑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구조가 이게 섞여 있으니까 아니 너무 이 양당 위주로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다양한 정치적인 목소리가 안 나온다 예, 네. 예. 뻔한 사람들만 계속 정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은 좀 선거구 크기를 넓히고 한 지역구에서 한 4명 뽑으면 어떻겠냐 이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논의를 많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소선거구제를 폐지하자,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뭐 이런 주장 네. 같은데 마침 또 임미애 그 위원장 잠시 후에 만나볼 그분도 또 소선거구제 얘기를 또 오늘 준비하셨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 좀 간단하게요. 천하람 변호사가 생각하는 소선거구제 폐지 이유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국회의원이 도의원 같이 삽니다. 국회의원이 도의원 같이 산다고요? 네, 뭐냐 하면요.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 중에,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게 들어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의원이랑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경북도에도 수많은 의원들이 있고 다 저희 당 분들입니다만은, 과연 우리 경상북도라는 광역단체의 미래를 고민할까?
국가의 미래 비전을 고민할까? 그 시간에 오히려 그냥 지역구 행사 다니고 지역구 유지 챙기고 이런 거에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광역화로 해서 지역구 자체를 그분들의 시선을 좀 위로 올릴 필요가 있다. 네. 저희는 그런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자,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 이슈 알아보는 이슈 오늘 시작하지요.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예천군 호명면의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호명면은 읍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읍승격의 조건과 효과가 궁금합니다. 자,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 추진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복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자, 먼저 호명면 읍승격 추진위원회 발족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2015년 말부터 호명 신도시 공동주택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호명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지난 7월 호명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호명 전체 인구의 80% 정도가 신도시 지역에 살고 있으며 현재 신도시 1단계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도시화, 산업화가 더욱 급격히 이루어지고 급증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행정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읍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예천군 호명면 이게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호명이라는 말이 호랑이 호자에 울명자를 쓰는데 혹시 뭐 옛날에 호랑이가 여기 많이 살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호명면은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이 살았으며 그것을 알 수 있는 그와 관련된 지명과 전설이 있습니다. 네. 호명면 봄포리를 옛날에는 버무리라 불렀으며 버무리. 또한 또한 월포리에 오백이제라는 고기가 있는데 왜 오백이제라고 불렀는가 하면 오백이제? 그 고기에 호랑이가 많아서 500명의 사람이 한 번에 넘어야 호랑이가 덤비지 못하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910년 위라, 양산, 신당 3개 면이 통합하여
호명면이 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으며 네. 대부분의 지역이 200m 내외의 낮고 평탄한 산지와 평지를 이루며 면의 중심은 맑고 깨끗한 내성철이 가로지르며 양쪽에는 길어진 들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쌀, 참외, 감자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문화재로는 백송리의 설몽대와 직산리의 대지제사, 봄리의 청주정시 제실 등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랑이 호재, 울명체를 쓰는 호명. 예, 하긴 뭐 저도 건무산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 지형 자체가. 예. 그렇죠. 아름답죠. 예. 혹시 건무산에 옛날에 호랑이 많이 살았나 봐요, 그러면? 아니요. 금우산이 아니고 네, 그러면. 예, 오백이체라 그런 데가 오백이체. 호명하고 예천하고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예, 아, 예, 예, 예. 자, 호명면 인구가 2만 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뭐 도청 들어서기 전에는 인구가 훨씬 적었잖아요. 예, 예. 예, 그 당시에는 한 몇 명 정도 계셨죠? 예, 호명 인구는 도청이 들어서기 전에는 2,500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예. 예, 그랬던 곳이 지금은 그때 8배가 넘는 2만 500명이 살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지방자치법 제10조 4항에 읍은 그 대부분의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9조 3항에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고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때 습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2만 넘어야 되고 시내에 거주하는 인구 40% 이상이 돼야 되고 도시 산업 종사자가 40% 이상 돼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인데 지금 호명면 그 조건 다 충족하고 있죠? 네, 현재 호명면 그 조건을 못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호명면 인구는 현재 2만 500명이 넘었으며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도 88%이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도 82% 이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거의 100% 승격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까? 먼저 읍 승격을 하게 되면 현재 호명 면민들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며 그만큼 도시화된 지역임을 인정받는 만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읍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 편성과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 직계 개편과 인력을 보강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민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예산 편성과 확보도 용이해지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 장점이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거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면 이거 세금 많아지는 거 아니야? 혹은 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왜 농어촌 특별 전형 있잖아요. 여기 이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괜찮습니까?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세금 문제는 읍으로 승격되어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어요?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께서도 가장 걱정하시는 대특별 전형도 현재 똑같이 적용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읍승격 위해서는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22일 읍승격 추진위원회 발대식 이후 먼저 호명 면민들에게 읍승격에 대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12월 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읍승격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설문 결과와 서명지를 정리하여 예천군으로 보내면 군에서는 예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읍승격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내년 2월경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읍승격 승인
신청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 이후 승인이 나면은 내년 5월경쯤 읍승격을 위한 재정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하면 호명 읍승격이 마무리됩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받고 계시고 이게 이제 예천군으로 보내지고 또 군의회에서 또 청취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년 5월쯤 이렇게 의결 거치게 되면 5월쯤 됩니까? 아니면 7월쯤에 승격이 될까요? 현재 5월쯤 저희들은 5월쯤 보고 있습니다. 5월쯤 읍승격 되는 걸로. 자, 읍승격과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안동과 예천 행정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안동과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물성설 같은 얘기인데요. 네. 예천군으로 봐도 전혀 안동시와 통합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 고시하면서 안동시는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은 예천군은 소멸 도시에서 지속 성장 도시로 탈바꿈하였으며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안동은 인구 감소 지역이고 예천은 지속 성장 도시다. 굳이 통합할 필요 없다는 예천 군민 한 분의 어떤 의사 이렇게 반영을 하겠고. 자, 끝으로 행정기관이나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지금 현재 호명 읍승격을 위해 면민들에게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호명 면민들께서는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명운동은 어떤 식으로 받고 계세요? 저희 길거리에서도 받고 있고요. 길에서도? 마트나 이런 데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호명면 읍승격 추진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벌써 6개월이 딱 지났네요. 오늘 12월 1일. 자, 선거 사범 기소 여부가 오늘까지 결정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고발 건수가 42건, 수사 의뢰가 3건, 경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35건에서 전체 한 180여 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가 되었는데요. 우리 경북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선거 위반 사례가 군위 군수 선거, 그다음에 영덕 군수 선거, 그다음에 영주 시장 선거에서 3건이 좀 눈에 띌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가시청권에 있는 영주시장, 지금 영주가 좀 아주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박남서 시장 같은 경우 그 캠프 관계자 2명이 현재 구속된 상태잖아요. 구속돼 있고 지금 부인도 좀 연루됐다는 그런 소식 들었고. 그럼 지금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총 180여 건 선거법 위반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난 선거, 그러니까 2018년 선거 때보다 이게 줄어든 겁니까? 는 겁니까?
이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게 180여 건이에요? 예, 이게 많이 줄어든 거고요. 예. 그리고 경북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들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저희가 이게 2018년도 선거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 보면은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이 지방선거 운동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집중해라.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니네 선거 운동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 운동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선거 기간이 좀 짧은 영향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좀 경쟁이 이렇게 과열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도 실제적으로 좀 짧았고 경쟁이 다소 좀 과열이 안 됐다. 그래서 따라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적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지난달 25일이었죠. 대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때 주제가 이제 승자 독식 정치 극복 이게 이제 주제였다고 하는데요. 승자 독식 정치 극복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좀 궁금한데요.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승자 독식 정치 극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요.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딱 한 명만 뽑는 지금의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게 워낙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다수의 의사를 그 선출되는 사람에게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니 이거 바꾸자라는 취지로 모였는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정의당 의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토론회였어요.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하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는 처음으로 열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예. 사표도 이번에 이번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는 519명이라는 아주 높은 숫자의 무투표 당선자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무투표 당선자가 많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2018년도에 89명이었던 무투표 당선자가 2022년도에는 519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거는 이게 선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이렇게 두 배, 세 배도 아니고 왜 이렇게 껑충 많이 뛰었을까요?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그런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광주에서 투표율이 이번에 37%였잖아요. 거의 제일 낮았었죠, 투표율이 이번에. 그렇죠. 근데 경북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 전체 투표율은 52%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역별로 보면 구미, 포항, 경산 이런 그 대도시 중심으로는 40%의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투표장에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투표에 대한 관심, 참여가 좀 시들시들해졌다 이번 선거에서. 네. 근데 이게 무투표 당선자 얘기 잠깐 좀 짚어볼까요? 예. 이게 소선거구제하고 무투표 당선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광역의회 선거,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구는 무려 69%가 무투표 당선이 되었어요. 와, 그랬습니까? 예. 경북은 31%가 무투표 당선이 되었고요. 전라북도가 61%, 전라남도가 47%, 광주가 55%가 무투표 당선된 거예요. 광주가 그러니까 20개의 선거구에서 11군데가 무투표 당선되었어요. 심각하군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흘렀고 지금의 선거제도로 선거가 진행된 게 2006년도부터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점점점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열기도 식고 사람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이제는 지방 소멸이라는 면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지방 정치인이 이렇게 점점점 고갈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정말. 예. 이 무투표 당선이 는다는 것, 이 무투표로 당선된다는 것, 그 당사자는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한 선거가 그렇죠. 없겠지만. 저희들 표현으로는 조상의 3대가 공덕을 쌓아야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이번 있어요. 선거에는 예. 공덕을 쌓은 조상님을 둔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요, 뜯어보면은 솔직히 그 지역민들에게는 더 없는 불행이잖아요, 이거는. 정치를 그렇죠. 후퇴시키는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난 제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22.04%를 얻었는데 저보고 네. 아우 저 찍었어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그분들은 어쩌면 지방선거를 시행하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찍은 후보가 당선된 사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선거구제의 문제인 거죠. 49%를 지지 얻은 사람도 51%가 아니면 그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를 내보내지 못하는 소선거구제의 문제가 이런 무투표 당선자를 대거 배출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소선거구제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늘은 것처럼 저는 국회의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당장 202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예.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손보자는 의견도 있고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선거구 하나에서 한 명이 아니라 3-4명의 국회의원을 뽑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도권의 경우는 하나의 구청장 밑에 국회의원이 4명, 5명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갑을, 병정 4명이에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 이게 국가의 일을, 나라 살림을 사는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용인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시의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뽑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연말 정기특위 시즌을 이제 정기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요 시점에 맞추어서 다양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국회에서는 발의는 해놨는데, 근데 항상 이 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문제가 지금 워낙 이제 거대 양당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거대 양당에서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면 현실적으로 자기들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조금 줄어들 거고요. 예. 광주 전남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좀 줄 텐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 의석수로 보면은 국민의힘 의석수가 조금 더 늘 것이다라고 보는 게 선거법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나온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의석수에 약간의 손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 정치 개혁의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것은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기득권만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다면 지금 정치가 사실 국민들로부터는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 국회, 예, 선거제도 개혁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 뭐 전국 현안 뭐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 8일째 네. 정부는 초강경 대응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좀 뭐 평소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예, 좀 여쭤볼게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화물 노동자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법률적으로 자영업자죠. 보면. 예.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어서 저도 참 공감하는 바였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내가 농사 지은 사과를 팔다가 그 가격이 맞지 않아서 내가 팔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팔지 않는 농부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를 제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때로는 법에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 국가의 그 기간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화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정부의 대응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까라는 면에서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절차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측면도 좀 있고. 자, 이 문제 그렇고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안 발의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 네. 발의를 했는데 지금 사실 뭐 유족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국민들이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퇴를 네, 요구하고 네. 있는데. 하지만 뭐 수습 후에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장관?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만이 지금의 이게 꼬여있는 전국의 매듭을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부담을 사퇴가 맞다. 덜어줘야죠. 근데 지금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잡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가장 최측근이라고 소위 말하면 뭐 윤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만 정치를 할 수 없는 거고 네. 대통령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치를 해라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를 하라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참 이게 무리한 일이고 장관에게도 무리한 일이니 저는 이 선을 끊을 수 있는 거는 예. 저는 장관 스스로가 사퇴를 하는 것이 그리고 완곡하게 대통령한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그게 충신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충신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법치가 아니라 정치하는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자,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